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다의 주인, 이른바 패권은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오늘은 그 거대한 흐름을 세 나라, 바로 영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바다의 주인은 계속 바뀌어온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바다라는 게 그냥 물길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이 오가는 무역로이기도 하고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군사력의 척도이면서 또 산업의 생명줄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바다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영국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었던 바로 그 나라죠. 영국의 시대, 그 시작은 1588년이었어요.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딱 격파하면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거죠. 이 단 한 번의 승리로 대서양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조선업이 폭파이 쪽으로 성장했고요. 영국의 시대는 정말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1956년 수에즈 위기. 바로 이 사건이 그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알리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탄이 됐습니다. 아니, 그럼 영국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에 있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으로 바다를 그냥 장악해버렸고요. 또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선이랑 철갑선으로 기술을 선도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뻗어있는 식민지를 잇는 무역로를 통해서 금융까지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산업, 금융,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유일한 나라였던 거죠. 근데요, 영원한 건 없다고 했죠. 이 제국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립니다. 영국의 조선업이 점점 보수적으로 변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니까 일부러 작은 배를 만드는 데만 익숙해졌고 옛날 방식인 나사로 철판을 고정하는 리벳 방식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혁신보다는 유지를 택한 그 순간 어쩌면 새로운 강자에게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무대는 아시아로 옮겨옵니다. 영국의 방식을 그대로 배워서 바다의 새로운 주인이 된 나라. 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역사를 바꾼 순간이죠. 바로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시커먼 증기선, 우리가 흑선이라고 부르는 배들이 나타나서 강제로 항구를 열게 한 사건입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서양 기술, 특히 저 배를 만들지 못하면 우린 그냥 끝이구나.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일본 조선업의 성장은요, 사실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럴 전쟁에서 이기면서 기술력을 키웠고 태평양 전쟁 때는 항공모함까지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패전 후에 미군이 일본 조선 산업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다급해진 미국이 전직 물자를 보급해야 하니까 자기들이 없애려던 일본 조선소에 다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일본 조선업이 기적적으로 부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이 어떻게 영국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 그 핵심 비결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왼쪽이 영국식, 오른쪽이 일본이 채택한 미국식인데요.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영국의 그 낡은 리벳 방식 대신에 이 블록공법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배의 각 부분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한 번에 딱 조립하고 용접하는 거예요. 와, 이 방식은요, 효율이 비교가 안 됐어요. 훨씬 더 큰 배를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혁신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시대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그래서 비용 구조는 나빠지고 또 거대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너무 느렸죠. 이게 바로 새로운 경쟁자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바다의 주인은 다시 한번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정상에 도전한, 이건 그야말로 신화 같은 이야기죠. 1970년대 당시 한국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조선업에 뛰어든다는 건 사실상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실패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리스크였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의 중심에 바로 정주영 회장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영국 은행을 찾아가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딱 꺼내 보였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걸 보시오. 우리는 500년 전에 이미 철갑선, 바로 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민족입니다. 와, 이 대담함으로 차관을 얻어냈고요. 그리스 선박왕에게는 울산 백사장 사신 하나만 달랑 보여주면서 배를 수주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신화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 조선업의 전설이 된 장면입니다. 보통은 조선소를 다 짓고 나서 배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상식적으로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선소를 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동시에 배를 만들었어요. 아니, 조선소는 조선소대로 짓고 배는 배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정주영 회장의 이 발상의 전환이 그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국의 진짜 혁신은요,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정의 혁명이었어요. 일본의 블록공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생산의 모든 과정을 그냥 극한까지 최적화한 거죠. 모듈화, 대형 블록 조립,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 방식. 이걸 통해서 가격, 납기, 품질,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버렸습니다. 이건 기술의 변화라기보다는 산업 철학 자체를 바꾼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한국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 나라의 핵심적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영국은 제국으로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국급했습니다. 일본은 추격자로서 서양을 모방하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한국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모든 과정을 극한까지 효율화하는 최적화 전문가, 바로 옵티마이저였던 겁니다.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의 규칙을 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강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한국의 기술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산업 경쟁을 통해서 쌓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덕분에 지금 LNG 운반선 같은 아주 비싸고 기술력이 중요한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전 세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죠. 태평양 패권을 유지하려면 조선업이 꼭 필요한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려니 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어디에 손을 내밀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뿐인 거죠. 이제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외교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된 시대입니다. 결국 바다의 주인이 바뀐 이유, 그건 단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더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의 차이였습니다.